2. 여우 길들이기, 소나랑, 새벽 5시. 현장 근로자들은 6시부터 식사를 시작한다. 지금부터 서둘러 아침을 준비해도 늦은 시각이다. 그러나 마누라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는다. 방문을 노크해봤으나 기척도 없다.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마누라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다. 자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제 저녁의 일들이 후회로 밀려온다.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들과 심한 농담을 거리낌없이 주고받으며 해프게 웃는 마누라가 꼴 보기 싫었었다. 근로자들과 함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이미 떠나가 버린 전처도 외간 사내들과 곧잘 농담을 주고받았었다. 그때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녀의 천성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전처가 떠나 가버린 후에야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업신여김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근로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누르며 참고 있다가 그들이 모두 떠나가 버린 후에야 마누라의 뒤통수에 군밤을 한 대 갈기며 말했다. 너도 나를 무시하는 거냐? 못생긴 꼴값을 하냐? 마누라는 뒤통수가 매우 아팠던지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아 있더니 갑자기 일어나 돌아서며 사납게 달려들었다. 너는 뭐가 잘나서 나를 때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는 기를 쓰고 달려드는 마누라의 기세에 놀라 엉겁결에 귀사대기를 날렸다. 그러자 마누라는 더욱 악을 쓰며 대들었다. 그래, 나를 죽여라. 넣어서 죽여라. 그녀는 미친 여자 같았다. 소름 돋았다. 그녀의 악에 바친 기운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되리라 생각했다. 2차례 더 주먹을 휘둘렀다. 마누라가 바닥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그는 그러는 그녀를 버려두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워 물었다. 총각 시절 그는 마을의 킹카였다. 키도 크고 얼굴이 반듯한 데다가 소문난 부잣집의 장남이었다. 때가 되자 중매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다. 그의 어머니는 처녀의 집안이 나쁘다던가 가방끈이 짧다든가 하는 여러 이유로 중매쟁이를 되돌려보냈다. 어쩌다 어머니의 승낙으로 맞선을 보게 되면 이젠 그가 돌아섰다. 처녀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가문과 학벌이 좋고 얼굴까지 예쁜 처녀가 나타났다. 여자는 미대를 졸업했고 음악을 좋아했으며 무엇보다 얼굴이 너무 고와 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여자는 결혼 후에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물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학창시절을 너무 거칠게 보내다 보니 고등학교도 겨우 퇴학을 면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그는 공부에 관한 열등감을 가졌는데 대학을 나온 부인을 얻으면 자신도 대학을 졸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자신도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고르고 골라 결혼했으나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작품 활동을 해야겠다고 밖으로 나섰다. 처음엔 그도 부인의 작품 활동이 자신의 품위를 높여준다는 생각을 했으나 날이 갈수록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불편했다. 그녀의 작품도 그랬다. 그림은 사진처럼 똑단게 그리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작품은 만화보다 못한 것만 같았다. 그녀를 평범한 여자들처럼 시골에 붙들어 놓고 싶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존감이 너무 높았다. 결국 그녀는 그와 말도 섞지 않았다. 그는 그런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서로의 불만은 싸움이 되고 싸움 날이 갈수록 찾아지더니 여자는 친정으로 가서 장시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호다했다. 그는 여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처가에 가 빌다시피 하여 데려오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한 번은 처가에 갔을 때 그녀는 동호회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여자의 말이 동호회원이지 그건 남자들과 어울려 바람을 피우는 것 이상이었다. 그는 이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었다. 또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들어섰는데 그녀는 그 젖먹이를 그에게 떠맡겼다.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는 답답했다. 급기야 얼굴은 새까맣고 못생겼지만 덩치도 크고 건강한 시골 처녀를 맞아 재혼했다. 난 절대 아버님처럼 되지 않을 거요. 만약 전처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그리 될 뻔했지. 정말 끔찍해. 마누라, 예쁜 건 아무 쓸모가 없어. 미움이 깊어지니 그 예쁘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의 얼굴이었어. 나를 노려보던
그 눈은 흡혈귀 같았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그림도 그림 같지 않은 걸 그려놓고 작품이라고 으스대는 꼬라지도 역겨웠고, 제 자식을 나 몰라라 하며 나에게 떠맡기는 것을 봐. 무슨 여자가 그런 여자가 있는지 몰라.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악녀였어. 지금의 마누라를 봐. 처음엔 지질이도 못생겼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 전처 자식을 친아들 이상으로 정성껏 돌보는 것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 난 큰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전처에 냄새가 나거든. 그런데 마누라는 그게 아니야. 자신의 아이보다 큰아들을 더 챙기는 것 같아. 콩쥐 팥쥐 이야기가 거꾸로 된 거지. 큰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 어엿한 청년티가 나. 그동안 생모는 아들을 찾은 적 없었으니 아들도 새엄마를 친엄마로 알고 있을 거야.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런지 동생을 끔찍이 아껴. 남달리 형제간에 우애가 깊다고 소문이 났어.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 내가 마누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뿐 아니야. 마누라는 대단한 일꾼이었어. 성실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내가 해오던 일들이 반으로 줄었어. 무엇보다 집에 여자가 붙어 있으니 이게 세상 사는 맛이구나 하는 걸 느꼈지. 이제 정도 붙었고 얼굴도 자세히 보면 그리 못생긴 것은 아니야. 비록 피부는 가꾸지 않았지만 조목조목 개성이 뚜렷한 게 매력이야. 자로 잰 듯한 밋밋한 전처의 얼굴보다 1000배 100배 나아. 그리고 나는 지금의 마누라를 얻고 나서야 여자라는 걸 처음 알았어. 마누라는 첫날 밤 내 품속에서 떨고 있었어. 전처의 유들유들한 대응과는 차원이 너무 달랐어. 보물이었지. 나도 손이 떨렸어.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열어갔어. 나에겐 큰 문제가 있지. 전처에게서 억눌렸던 경험이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게 문제야. 다시는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 마누라는 다홍치마 때 잡아야 한다. 명태와 여자는 방망이로 다스려야 한다. 그런 옛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내 비록 성격이 급하여 마누라를 때리긴 하였지만 그게 사실은 마누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마누라가 맞고 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모으고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 진단서를 써먹을 때는 오지 않을 거요. 다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걸 천성이 고운 마누라는 알고 있을 것인게 진정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일은 없을 거요. 마누라도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것이요. 그는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대충 불로저들의 아침을 챙겨주고는 약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마누라가 화들짝 놀라 이불 속으로 숨는 걸 보았다. 미안이요. 내가 술이 취했었나 봐. 그는 이불을 들치고 마누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이구, 많이 상했네. 그는 마누라의 얼굴에 약을 조심스럽게 정성껏 발라주었다. 마누라가 눈을 살며시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마누라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입을 맞추었다. 마누라의 숨소리가 차츰 거칠어졌다. 끝.